신용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직업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1400포인트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웬걸 그때부터 86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이건 뭐 이제 전문가 인생 끝났다. 이런 큰 실수를 했다면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투자라는 건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따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나요?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저축보다는 투자를 장려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안 올라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해마다 올라가죠. 해마다 올라가요. 뭐 조금 1, 2%라도 하도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의 차이고요. 물가라는 게 결국은 물건의 가치잖아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반대로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건 확실히 떨어져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무조건 떨어집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그냥 강탈당하는 거예요. 매년 조금씩 빙산 녹듯이. 하지만 투자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 가는 길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결국은 이것도 실물자산이라는 얘기죠. 주식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혈기왕성한 젊은 세대일수록 그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배팅을 해보고 덤벼보고 그러다 이제 깨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있다고요. 그게 깨지기가 두려운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정도를 줄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요즘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에서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거를 대비를 해서 일단 5%를 매도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떨리니까 5%를 그냥 미리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 오른다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두지만 만약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다시 5%를 매수를 하는 거죠. 5%를 미리 매도를 하는 이유는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내가 내 수중에 현금이 있고 없고의 그런 심리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초보자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 정도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엄청 상해요. 근데 5%에 만약에 현금이 있다 하면은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초보자들에게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떨어졌으니까 나 여기서 물타기 할 수 있어. 그런 뭐 재원도 되는 거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는 거죠. 그냥 둬야 돼요. 네. 5%니까 95%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초보자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그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직후에 주가 빠졌다가 막 올라갈 때 그때 이렇게 다 모든 종목이 다 반등할 때는 내 실력인 것 같고 모든 종목이 다 빠질 때는 뭔가 밖에 무슨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에요. 뭐 지금 그 초보자들이 그런 것까지 그 마음까지 이렇게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이수도 그때 투자를 많이 했었지? 저도 그때 거의 제 전 재산을 그 ETF 많이 빠졌을 많이 빠졌을 때 한번 해봤는데 그때 많이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당시에 그래도 이제 뭐 ETF를 한번 시장을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긴 했지만 내가 결정을 한 것이니 나의 실력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을 보통은 하죠. 근데 뭐 그 이후로 사실 ETF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여러 번 투자를 해봤지만 분명히 깨진 종목도 있고 여전히 물려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이제 공부의 어떤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물려있는 종목도 좀 있다고 그러셨는데 물려있어도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빨리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이런 건 어떻게 가립니까? 그럼 미스터 마켓한테 맡기면 됩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하셨다면 추세 이탈가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요. 그런데 이 책의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난 기술적 분석 싫다? 기본적 분석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이탈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미스터 마켓한테 맡기는 겁니다. 가장 1순위로 매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에요. 실패한 종목이죠. 그렇게 몇 번 대청소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 하거든요. 대청소를 하다 보면
점점 쭉쟁이는 빠져버리고 알곡만 모이게 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아주 공감을 했던 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시장의 단기적 흐름을 보려면은 환율, 금리, 유가. 네네. 그다음에 중기적 흐름은 연준의 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장기적 흐름은 지정학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전체 종목의 70%의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 이거 거시지표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가 지금 막 떨어진다라고 그런다면 이익의 듀레이션이 멀리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종목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이게 연준이 금리를 이번 달엔 올려야지, 다음 달엔 내려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번 올리면 꾸준히 올리고 또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꾸준히 내리거든요. 여기서 일관성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중기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지정학적인 문제는 왜 그 장기 플랜에 영향을 주냐면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네. 아르헨티나 옛날에 정말 좋은 나라였어요. 전 세계 10위권 안에 있어요. 5위 안에 들었었죠. 20세기 그렇죠. 초만 해도. 그런데 자원이 없습니까? 날씨가 나쁘길 합니까? 정말 먹을 거리 넘쳐나고. 없는 게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이게 오래 간단 말이죠. 요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전기톱 네, 유세를 해그리 유명한데 그 사람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요. 왜 들고 일어나냐? 지금 당장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쳐지기 어려워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갑니다. 지금 뭐 메르벨 지수가 처음에 좀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뭐 시장 얘기 좀 더 해보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좀 베타 계수가 높다고 표현하죠. 네, 보통. 베타 시장입니다. 저기 미국 시장이나 다른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오를 때 더 오르고 내릴 때 더 내리는데 최근에는 내릴 때 더 내리는 건 맞는데 오를 땐 덜 오르고 내릴 때 더 내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은 물가 효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가 직전 고점이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렇죠. 독일은 작년에 역사적 신고가를 밟았어요.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뭐 미국도 다우지수, 나스닥 다 역사적 신고가를 밟았고요. S&P는 거의 근처까지 왔고, 또 일본은 34년 만에 최고점. 뭐 뿐만 아니라 인도, 멕시코, 우리랑 경제 구조가 비슷한 대만도 역사적 신고가 주변입니다. 왜 우리만 이런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 그 중간재를 받아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게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계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커플링 또 디리스킹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규모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거의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제다 보니까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올해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경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돈이 다 빠져나가요. 그 돈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이 금리 인상 끝나고 하락 쪽으로 가는 스테이지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더 자신감 있는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그래준다면, 중국이 그래준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올해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책 첫머리에 이런 말이 하워드 막스 오크리지 캐피탈 회장 그 인용을 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반드시 지워야 하는 7단어. 이 말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됐는데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항상 영원히 할 수 있다. 뭐 아닐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해야만 한다. 이 7단어인데 요거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단정적으로 뭔가를 세상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건 무조건 이건 괜찮은 종목이야. 난 여기다 풀베팅할 때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왜 분산 투자하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워드 막스가 했던 말들도 거의 대부분
뭐 그런 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must, never, forever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믿지 말, 종목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종목도 믿지 말아야 되고 자신의 그 어떤 확신도 믿지 말아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겠죠. 확신의 편향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좀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두 분 나오신다 그럴 때 아빠가 따님한테 뭔가 이거 좋아라고 추천해주는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아버지께 좀 물어봐라. 요즘 괜찮은 종목 없냐. 근데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저도 여쭤본 적도 있지만 단 한 번도 대답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안 믿기시나요? 한 번도요? 네,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뭐 이렇게 어떤 종목을 보라 이렇게 컨닝할 수는 있잖아요. 컨닝을 시도는 하였으나 이게 컨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서 그렇죠. 사고 어디서 팔 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알아야지 그렇죠? 알아야지 알죠. 컨닝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시도는 좋았으나 항상 이제 공부 없이 투자했다가 왕창 깨진 적도 있고 또 지금도 물려있는 종목이 있고요. 근데 뭐 아버지를 원망을 좀 하긴 했었어요. 왜 이제 내가 딸인데 그것도 안 알려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마다 늘 한 번씩 하신 말씀이 리스크에 대한 통제권을 너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셨거든요. 리스크에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종목들을 다루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사냥꾼이 이제 전쟁, 뭐 이렇게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곰이나 호랑이 같은 거를 먼저 잡기보다는 새나 뭐 토끼 이런 걸 먼저 잡지 않으면 본인이 사냥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ETF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가 가장 어려운 초보자이기 때문에 ETF를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주 교육을 잘 시키셨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네. 터득하도 그것도 스스로 터득하도록 그렇게 아주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지금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우직하게 걸어오실 수 있었던 어떤 힘이라 그럴까요? 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젊을 때 무척 배가 고팠어요. 반지하 9평짜리도 살아봤고요. 또 옥탑방에서 정말 단열이 안 돼가지고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시원하고 그런 집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고요. 제가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신용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직업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좀 제가 그렇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좀 삐딱하게 태어났습니다만 좀 올바르게 가도록 유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터졌을 때 유일하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사과를 하셨던 그 일화가 있어요. 네. 정말 이게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금융위기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바닥은 아니었죠. 정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위험이었는데 그때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오만한 발상이었어요. 근데 그 오만한 발상을 저는 했습니다. 1400포인트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400포인트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웬걸 그때부터 86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이건 뭐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로서도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전문가 인생 끝났다. 이런 큰 실수를 했다면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문가 그만둘 생각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요? 아무도 안 떠나신 거예요.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고객님들이. 그래서 이거 참 희한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진심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숫자를 몰라도 내 주식은 오른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얼마 없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다음에 속편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불러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한 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박문환 이사 그리고 따님이신 박이수 작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